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희 뉴스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예, 뉴스 시간이 4시 30분. 4시 30분. 굉장히 빨라져서 저희도 뉴스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긴 그렇죠, 했지만 네. 뭐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9시 보통 이제 9시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예. 거의 한 4시간 반 빠른 뉴스 3프로 뉴스룸. 예, 개편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김프로님은 왜 진행을 안 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진행을 했죠. 퇴근길에 그러셨죠. 진행을 네. 했던 그 에피소드가 그 안유아 교수님 네. 에피소드가 중국 관련한 얘기가 오늘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박근영 부장님의 어떤 데일리 힌트 나오죠. 정말 네. 인덱스하게 들어가는 그 시간도 충분하게 많이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퇴근길 시간에는 증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네. 3프로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그런 좀 인덱스한 인터뷰를 1시간 동안 네.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이어지도록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언더스탠딩까지 연결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오프닝 벨 라이브와 클로징 벨 라이브 그리고 저희 뉴스룸은 3프로 머니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까 명민준 앵커가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그 오프닝 벨 라이브 쪽에서 그러니까 클로징 벨 라이브 쪽에서 네. 좀 답답하게 너무 보수적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공중파처럼 무슨 KBS냐. 네. 뭐 종목 얘기도 좀 세게 하고 뭐 그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3프로 머니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숫자 3 프로 머니 영어로 PRO MO NEY로 검색하시면 3프로 머니에 이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 얘기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3프로 머니를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 3프로 머니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뉴스도 3프로 머니에 올라갑니다. 예, 네. 그 뉴스를 좀 세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게 갑니까? 자,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게 아까 아침에 네. 정프로님하고 저기 뉴스 3 진행하다가 정프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더 가는 걸로 봐야 되냐. 남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제는 네. 이렇게 의심이 될 때 더 올라가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는 건데 사실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라고 해서 그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문가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같이 비교해 놨어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2,400에서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올라왔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이 올해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무려 15번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JP 모건의 입장은 이건 거품이다, 버블이다 라는 거고 골드만삭스는 갈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 버블이다. 네. 자산 가격이 지속 불가능한 정도 속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요거는 닷컴 버블이나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당시를 연상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는 거를 약간의 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 빅테크들의 펀더멘탈이 여기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전혀 버블이 아니다. 네.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극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극단적으로 높은 기업의 종목 수가 네. 2021년 대비해서 현저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증시의 쏠림이 아니라 실적의 쏠림이다. 그리고 그때 기억해 보시면 PSR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PER로 밸류에이션 설명이 안 되니까 야 매출액으로 한번 비교하자 해서 PSR 했다가 우리 PDR PDR 나왔잖아요. 야 도저히 매출로도 설명이 안 된다. 우리 꿈으로 가자. 꿈의 레이쇼. PDR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수가 굉장히 작고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 실적이 좀 나온다는 거죠. 네.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난 이거 발음 맨날 헷갈려. 매그니피센트 7 여기는
그 단순히 인공지능 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 자체가 좋다. 그래서 그 지난해 4분기 7개 종목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9%나 증가했다. 근데 시장의 전망치가 49%였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은 실적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가총액 큰 회사들은 네. 이미 EPS로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라는 네.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JP모건이 했던 얘기 중에 JP모건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거는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조이스 장이라는 글로벌 리서치 헤드가 한국에 와서 온 건 아니고 웨비나로 네. 했던 얘기인데 정책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가 6월이 아니라 7월쯤 돼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는 조금 더 그 긴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지금은 보다 좀 더 힘들어져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서비스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중동 불안 때문에 이거를 그 유가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극복했다고 선언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침체 위험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2025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골디락스의 단꿈에 젖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서서히 끓는 물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위험이 있다. 너무 센데요? 말투가 좀 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똑같이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골드만삭스의 그 말이 조금 더 와닿긴 한데 일단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품 아니라면 좋고. 근데 일단 그 요즘에 산업 구조 자체가 많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하게 되면서 지금 그 S&P 500 기업들의 그 전반적인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그 빅7 말고는 잘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네. 근데 지수가 올라요. 그럼 뭐가 올랐는지 보면 빅7 내지는 빅4 정도로 하죠. 빅7도 아니죠. 빅4로 하죠. 막 애플 빼고 테슬라를 빼고 하면은. 그럼 이들이 그 지수를 많이 올렸다는 증거인데 실적이 안 올랐냐? 실적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가 변해서 그 기업의 덩치가 커진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조 기자는 가자. 두 번째 이래야 뉴스, 일단 미움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자. 가자. 한번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6% 반등했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대체로 이 환율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표를 함께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은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3.4%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2.4% 늘어났습니다. 달러 원화 기준이 더 높으네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였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맨 아랫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3.7% 올랐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2.6% 올랐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6% 그리고 2021년에 11% 급등했습니다. 이때는 워낙 이제 워낙 약세에다가 증시 좋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도 팬데믹 영향이 좀 그렇죠. 있죠. 팬데믹 영향이 기저가 있었던 있죠, 거고. 기저가. 예. 그리고 2022년에 7.4%나 국민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원화 약세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였었는데 이 원화 약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올해 드디어 반등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치로 읽어드리면 이제 33,745달러의 이 국민소득 을 이제 작년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7.4%나 국민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역전 당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만이죠, 대만. 대만입니다. 맞아요. 예. 대만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환율 때문이었었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그 달러화 대비 환율이 4.5%밖에 안 떨어졌는데 아니죠. 그때 워낙 환율이 우리나라가 안 좋았었는데 올해 이제 지난 2023년에 이렇게 반등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대만 대비 다시 역전할 수 있게 된 거는 달러화 대비 환율이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은 4.5%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1.1%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죠. 이런 것 때문인데 원화 약세가 여전히 좀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도 1,33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중국 경기 부진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사실 슈퍼 엔저로 이득을 톡톡히 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로 그만큼의 도움은 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만 좀 팔리죠. 차만 좀 팔리죠. 네, 차만 네. 좀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원화 약세로 우리가 도움을 못 받을 바에 저는 좀 원화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그 신흥 부자님이 뉴스룸을 왜 지금 하냐 적응이 네.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 시간에 뉴스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보다 더 인기가 많은 박근영 부장님에게 좀 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여유를 드려야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빨리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배우박 달리오님이 개편에서유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개편에서유 이게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뭐야? 3월달에 대학생한테 덤비면 안 된다. 왜요? 개 강하니까. 개강하니까.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좀 무리하나요? 아니. 저도 하나 그럼 무리하고 갈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존에 사는 남자의 이름 뭘까요? 아마 존? 맞습니다. 이걸 아시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는 유머입니다. 예, 네. 와, 댓글창 썰렁합니다. 아무도 글자 한마디를 안 안 올려주시네요. 쓰시네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예,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사실 5% 못할 거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창 총리가 그 전인대에서 주요 발전 목표인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5% 안팎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리창 총리도 시장에 대한 평가,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이나 호전 기조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사회적 기대 약화, 여전히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 국내 순환 장애와 외부 순환 간섭의 존재가 있다.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한 거는 너무 높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것들의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져봤는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 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는데 여기서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를 봤을 때는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조건보다 강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말하고 숫자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유리한 분야가 불리한보다 많다고 했는데 유리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한 겁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유리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네. 뭐 예를 들어 재정 적자 같은 게 있어요. 재정 적자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 부양을 위해서 나라가 빚을 내서 시장에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재정 적자를 얼마로 잡았나를 봤더니 재정 적자 목표치가 GDP 대비 3%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작년 목표치가 3% 똑같았는데 네. 실제로 재정 적자율은 3.8%였어요. 더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더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3%가 됐다라는 거는 작년보다 재정 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양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대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들 뭐 원래 하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선도하고 패권, 패도, 괴롭힘에 반대한다.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나라,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네. 들어갔고요. 외부 평가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항상 목표는 100점. 그렇죠. 지금 동시 접속자가 몇 분 되시죠? 한 5,000분 되시나요? 5,000분 좀 안 되시나요? 4,500분. 네. 저희의 목표는 항상 4만 명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애널리스트 논평을 추려봤는데 아닌다 미트라 BNY 멜론 투자관리 아시아 투자 전략 헤드가 네. 재정 지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 목표는 야심차게 보인다. 추가적인 임시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정 절벽의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UBSP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목표가 2023년에 맞춰져 있고 강력한 재정과 통화정책 지원이 없어 높은 GDP 목표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망을 4.5%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좀 이렇게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고 부양책을 좀 해줬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오늘 좀 괜찮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던 느낌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해놓는 얘기들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오늘 한국은행의 또 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간병인을 고용하면 비용이 약 37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간병인을 부모님이 예. 스스로 고용하려고 해도 사실 이 비용은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럼 자식들이 이거를 비용 보전을 해주려고 해도 자식들이 보전하기에도 상당히 큰 비용 부담이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의 부담인지를 한국은행에서 추산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한번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돌봄, 간병도 들어가지만 아이들을 위한 돌봄 가사 서비스에 대한 비용 추산도 들어가는데 오른편에 2023년 기준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간병비가 370만 원 든다는 게 파란색 그래프고요. 예.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어떤 그 어르신들이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 중위 소득을 보니까 224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소득보다는 거의 1.7배에 가까운 비용이 간병비로 들게 되고 이거를 그 자녀들의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중위 소득의 60% 그러니까 자녀 가구 40, 50대 중위 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 바로 37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보전을 하려고 해도 어머님께 370만 원 들리려고 해도 소득의 60%인 거고 어르신들은 소득의 1.7배를 간병비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건 뭐냐면 육아 비용인데요. 육아와 관련된 도우미 비용인데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 원인데 와, 509만 원. 꽤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근데 높다고 쳐도 근데 거기에서 육아 도우미 비용 264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 뭐 여기다 집값에 뭐 월세에 뭐 관리비에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남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남의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왜 보여줬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국은행에서는 짚고 싶었던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요양원의 양극화입니다. 결국은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간병 도우미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비용 부담 때문에 요양원의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극소수의 부자들만 가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안 좋은 요양원에는 뭐 일반인들 다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의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결국은 경력 단절과 젊은 여성의 퇴직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간병비 부담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돌봄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럴 바에 내가 일을 그만둘까? 내가 일을 그만두면은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쵸, 네. 결국은 이게 경력 단절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젊은 여성분들의 퇴직을 이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면 GDP에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주면은 GDP에 잡히는데 그렇죠. 네. 내가 일을 그만두고서 집에서 그냥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GDP에 안 잡히니까 경제 성장률을 악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30대 여성 내지는 40대 여성 핵심 노동 인력 가운데 한 그 부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경력 단절과 퇴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건 사실 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그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글로벌 통신원을 통해서 홍콩 통신원이 홍콩의 가사도우미가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보시죠.
홍콩 가사도우미 평균 월급 87만 3천 원. 오, 경제 규모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하죠. 한국 보세요. 137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보니까 일단 홍콩의 경우에는 가사도우미 임금이 낮은 대신 거주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집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사도우미와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예, 이게 입주형. 입주용인데 예. 이 의무적으로 거주지가 불명확하면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도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실 홍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87만 원이면 최저임금 제도에서 벗어납니다.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 요즘에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 이 가사도우미를 도입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문제도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홍콩에 있는 가사도우미가 대출을 잔뜩 받고 해외로 도망간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그 집주인이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홍콩의 이 가사도우미가 대출 잔뜩 받고 도망가 버리면 빚은 고용주인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증여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네. 돈을 왕창 빚을 지고서 네. 튀면 튀었어요. 우리 그 3프로 TV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돼요. 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해외 여행 가서 막 도망가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받으려면 제도적 장치가 좀 철저해야 된다는 측면이 한편이 있고 안 받으면 조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노동 인력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제도적 장비를 좀 철저히 마련해 놓고 받을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LK99 오늘 뜨거운 불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싶었지만 초전도체 아닙니까? 초전도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네.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던 예전에 국내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새로 개발했다고 연구 결과를 해외 학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샘플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는데 PCPOSOS라는 물질이 제로 저항 그리고 초전도체 이게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 초전도체의 특성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완전히 뜨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1600배 확대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SCTL이라는 다른 연구실에서 진행됐다라는 재현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소리들은 이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의 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요.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여전히 그 기대에 좀 못 미쳤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겠죠. 네. 여기서 그 이전에 초전도체, 그러니까 초전도 저온학회에서 네. LK99 검증위원장을 맡았던 김창현 서울대 교수가 학회 발표는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학회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 준 건 아니다. 이번 발표도 주장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들에 대해서 이거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얘기하기가 좀 되게 부담스러운 게 네. 이게 신성델타테크 이런 거는 주가 진짜 많이 올라갔고 네. 안 내려오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라 그러면 한번 올랐다 훅 내려오는데 빠지죠. 예, 빠지는데 그 안 빠지고 또 굉장히 오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엄청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를 뭐 니네가 검증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저희 검증할 수 없죠. 못하죠. 저희.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본다는 게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새로운 물질에 대한 학문을 그러니까 꼭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학문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납득이 갑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전에 CCS라고 여기도 초전도체 샤마주로 주가 많이 올랐던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한번 뭐 최대 주주 변경됐다가 거기에 다른 상장사들이 인수한다 그랬다가 여기에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새로 들어온다고 했다가 이 뭐 그러니까 CCS가 원래 방송사업자였거든요. 네. 근데 방송사업자 최대 주주 바뀌면은 그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도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못 받고 좀 지연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여기에 CCS의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분을 투입을 해서 네. 또 주가를 띄우고 시비를 발행하고 시비 발행하면서 사업 목적에서 초전도체 추가하고 그것도 주가 올리고 또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술자들도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초전도체고 맞는 것 같아서.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꼭 설사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물질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른 물질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하고 그거 완전하게 검증도 안 된 거를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 사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거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진짜 뭐 내 마음 깊숙이 이건 초전도체가 무조건 될 거고 이 초전도체가 되면 이 기업 가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이익이 뭐 EPS가 나와서 무슨 내가 배당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뉴스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렇게 주가의 쏠림이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어떤 큰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기업을 M&A를 하거나 뭐 증자를 하거나 팔거나 아니면 거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다 던져버린다거나 거기 다 팔아먹고서 결국 남은 개미들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 주식 디스카운트 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나쁘면 빠지고 네. 실적이 좋으면 빠진다. 피카웃이라고. 그렇죠. 그럼 제일 그 주가하고 잘 상관관계가 높은 테마주가 뭐냐면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벤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투자하기가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쏠림이 났을 때 정치 테마주도 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최대 주주들도 다 알아요. 맞아요. 막 팔아버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사 이 초전도체 테마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투자가 테마주 투자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해먹는 사람들은 계속 해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도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평가가 안 좋아서 이번에 초전도체 주가가 빠졌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뭘까요? 그냥 뉴스 나왔으니까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식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반대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굳이 욕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할 동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냐는 누굴 거예요. 위해서 응원하고 있냐? 아, 그 말이 딱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을 위해서 하겠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뭐 하시면은 아무리 뭐 많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 위험한 투자를 네. 내가 전 재산 걸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 크게 하는 사람들은 막 수백억씩, 그렇죠. 뭐 수천억씩 네.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던지고 나가면 그거 받아가는 분들도 또 반복될 그래. 수밖에 없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삭이는 악마님이 바로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초전도체가 진짜냐 아니냐가 솔직히 주가랑 뭔 상관 있냐. 그게 진짜라고 해도 신성이 뭐 주워 먹을 게 있는지 그럼 한 20년 후 정도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서로 다 알면서 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토연구원에서 또 연구자료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국토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는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입니다. 요즘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거래량이죠. 저는 항상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대신 저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월세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은행에서 돈 빌려서 월세를 은행에 낼래, 아니면 집주인한테 낼래, 둘 중에 선택하게 되는 상황인데 요즘엔 그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가 좀 더 저렴한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그 사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네, 전세 사기도 많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10%를 그 집주인들이 예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월세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극단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2020년부터 2022년 초에 집중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그 전세 만기가 되는 해, 예. 결국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 정도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미반환 위험은 올해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월세가 임대차 거래량의 50%를 넘어서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월세로 향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세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월세로 가게 되는 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월세라고 하니까 참 눈에 띕니다. 전세금 미반환이 얼마짜리 전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이게 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가장 많은 그 대위 변제가 나타나고 있는 전세 가격이 2억 원대입니다. 2억 원 내외군요. 네. 예. 물론 뭐 7억 원도 있고 6억 원도 있고 뭐 4억 원도 있고 5억 원도 있긴 한데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2억 원인데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매물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시는 분들은 그 금융 여력이 좀 높지 않고 다소 젊고 경험이 적고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좀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가격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좀 달리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국토연구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굳이 안 돌아봐도 된다.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에 특히 이제 무자본 임대차로 막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게 문제니까, 그렇게 하려면 임대차 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10개 하면은 그래도 뭐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에 임대차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그 월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고 사회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고 금융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월세 세액 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보다 좀 상향해야 되고, 또 지금 보면은 다소 월세화가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와 월세 간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국토연구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월세 누가 살아? 누가 돈 내고 살아?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월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세라고 하는 큰 규모의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이 또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머뭇했던 게 왜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전세 사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나라가 먼저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집주인한테 나라가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그 수천 막 100채씩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줄 돈이 있을 것인가라고 네.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나라가 그걸 구상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어떤 컨셉을 보면은 10% 예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부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네. 구상권은 알아서 정부가 받아내는 거라. 이 부분에서 좀 모르겠어요. 전세 사기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못 받게 된 돈을 나라가 갚아주고 나라가 추심을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제도로서 오퍼레이팅이 잘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를 통과한 법이니까 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국회고, 근데 저는 그걸 그래야 됐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이것도 그런 뉴스예요. 이복현 원장이 홍콩 ELS 배상 비율을 11일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관련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배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람별로
수십 가지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어떤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사람은 일괄적으로 배상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체계적인 어떤 그 계획을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설명 다 듣고 했던 사람은 0%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아예 법률상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100%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재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ELS를 연속으로 사신 분들. 네. 한번 만기가 됐는데 또 사고 했던 분들. 그건 이제 충분히 고지 받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안이 11일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재투자를 한 사람이 거의 90% 이상 돼요. 약간 예금처럼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팔았어요. 이거 솔직히 저는 이 은행에서 이거 ELS 못 팔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번에 공개됐던 제 취재하면서 보게 됐던 그 문서가 있었어요. 네. 이거 대상이 누구냐? 네. ELS를 누구한테 팔 것인가의 1순위가 정기예금 대상자였습니다. 내부에서 교육 자료로.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영업 전략 자료죠. 영업 전략 자료로. 네, 거기 그렇게 돼 있고 이게 ELS가 이자 수익률이 뭐 이자보다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이자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 ELS는 또 이게 한 번에 안 터지고 한 7번, 8번 정도 먹고 한 번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7번, 8번, 한 10번 먹었다. 그러면 5%씩 10번 먹고 한 번 터질 때 50% 날리고 이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9번 정도 따박따박 예금처럼 나오니까 이거를 연속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총량으로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더 많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 이거 팔 거예요 그러면 은행원이 이번에 나가시면 다음에 못 들어옵니다. 마감 임박입니까? 그리고 이거 ELS 이거 채권 그러니까 증권인데 노트인데 네. 이거를 신탁에다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은행에서 신탁은 원래 사람이 가서 여기 내 신탁에다 이거 넣어주세요 하면서 그렇죠. 운용하는 게 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신탁이잖아요. 예. 근데 그냥 신탁에 집어넣어서 이거 사실래요 하는 거는 이 제도의 취지도 원래 안 맞아요. 그 예전에 동양 사태 났을 때 네. 기업어음을 어떻게 팔았냐면은 신탁에 넣어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계열사가 부실해서 그런데 이거 사실래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특정금융 신탁으로 그거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상안과 함께 앞으로 있어야 되는 투자. 이거 2019년에 사모펀드 사태 났을 때도 원래 ELS 이거 못 팔게 하려고 그러다가 네. 5대 지수만 남겨놨었어요. 나머지는 다 못 팔게 하고. 거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대 지수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ELS 터질 때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신 간략하게 전해드릴까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 수출 통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AMD도 이제 중국 수출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AMD가 그 상무부에다가 중국 맞춤형 칩을 갖다 줬나 봐요. 그래서 좀 허가를 받으려고. 근데 상무부가 아직도 너무 고성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그럼 누가 그 물량을 받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 보다 보니까 AMD도 이제 중국 수출에 좀 타격을 받겠구나. 아직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혹시 저희 네. 지금 뉴스룸과 그 박근영 부장님의 그 마켓 힌트 같은 경우는 3프로 채널이 아니라 3프로 머니 채널로에다가 업로드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종목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려면은 이렇게 무겁게 3프로의 채널에 있는 것보다는 3프로 머니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요. 3프로 머니는 지금은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냥 3프로 머니로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 골뱅이 숫자 3 프로머니 PROMONEY 골뱅이 3 PROMONEY 이 채널로 가시면 뉴스룸과 그 클로징벨 라이브, 오프닝벨 라이브 그리고 그 박근영 부장님의 마켓 힌트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자 뉴스룸 그 다음에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3프로 머니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룸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